19세기 후반이 서양 세력이 이제 동아시아에 진출하면서 청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이제 붕괴되어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하면서 1890년대부터는 청과 일본 사이에 이제 국력이 역전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본이 청 중심의 이 중화 질서에 도전한 사건이 이 청일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러면 이 청일전쟁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게 됐는가? 이거는 한반도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지정학적 특성과 관련된 것인데요. 일본에서 볼 때 이 한반도라는 위치는 서양 열강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일본 입장에서 어떤 보호선이다. 또 하나는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할 때 교두보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일본 정부나 군부는 한반도를 사활적인 이익이 걸린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반도를 장악하는 것이 이들의 중요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청나라가 이제 조선의 군대를 파병하게 된 것이 일본이 군대를 파병할 수 있는 어떤 그 빌미를 주게 된 것. 그것이 1894년에 이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된 그런 직접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령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인데 이런 무리수까지 뒀던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자,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게 되는 것은 경복궁을 점령해서 조선의 국왕인 고종을 인질로 잡고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정치 군사적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첫 번째는 당시 민씨 척족 중심의 친청 정부가 수립되어 있었는데 이 친청 정부를 무너뜨리고 친일 정부를 이제 수립함으로써 조선을 보호국화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조선의 군대를 파병할 때 공사관 경비랄지 그다음에 거류민 보호라는 그런 명분으로 군대를 파병했는데 이게 사실 군대를 보내기에 명분이 취약했다는 것은 자기들도 인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친일 정부를 세우고 친일 정부가 조선에 있는 청군을 쫓아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일본이 군대를 파병하고 청군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명분을 획득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본군이 조선에서 이렇게 작전을 진행하면서 많은 병참 지원이 필요한데 친일 정부를 수립하게 되면 충분한 어떤 그런 병참 지원, 군수물자 지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경복궁을 점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조선의 중앙군은 4개의 영으로 중앙군을 편성했는데요. 그것이 장의영, 그다음에 통의영, 총어영, 그다음에 경리영 4개의 영으로 구성되어 있고 약 1만 명의 병력이 서류상으로 편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훨씬 어떤 적은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이할 만한 사실은 가장 이제 중요한 경복궁의 방어는 평양에 있는 병력 중에서 정예 병력을 차출해서 약 500명의 병력이 그 병력을 통해서 경복궁을 방어하도록 했습니다. 일본군이 처음 조선에 파병을 했을 때 약 8,000명의 혼성여단을 파병하게 됩니다. 혼성여단이라고 하는 것은 보병, 기병, 포병, 공병대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부대를 혼성여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5,000명이 서울에 주둔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무력 시위를 하기도 하는데 경복궁 작전 당일에 일본군이 우려했던 것은 평양에 있는 청나라 군대가 이렇게 남하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 5,000명의 병력 중에서 일부는 파주 임진강 일대를 방어하고 또 서울의 한성의 4대 문을 또 이 병력을 나누어서 지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고종이 탈출하는 것을 이제 막았던 것이죠. 이 혼성여단에서 21연대 병력을 동원해서 경복궁을 공격하는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전 초기에 평양병 500명이 일본군과 이렇게 치열한 교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양측에서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치열한 교전이 전개되는 중간에 고종으로부터 전투를 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오게 됩니다. 이는 고종의 신변을 일본군이 이제 확보하고 전투를 중단할 것을 이제 고종에게 압박해서 그런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그래서 전투 중이던 그 평양병 500명들은 울분을 토하면서 무기를 버리거나 전투 지역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약 3시간 만에 이 경복궁 점령 작전의 이 전투 상황이 이게 종료되는데요. 근데 조선의 중앙군들을 일본군이 무장 해제하고 병영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더 이제 교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의영 병력 300명과의 교전이 한 차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통의영 병력 200명과의 교전도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압수한 무기가 대포가 한 30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신식 소총이 약 2,000정 정도 됩니다. 근데 일본군이 조선군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압수한 이유는 당시 청나라 군대가 아산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산에 주둔한 청나라군과의 일전을 앞둔 상황에서 조선군이 혹시라도 후방에서 일본군을 공격할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대비 차원에서 압수했던 것이고, 상황이 종료된 뒤에 한 달 뒤에 조선군에게 무기를 돌려줍니다. 그런데 무기를 돌려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본이 조선에 파병을 하고 청나라하고 전쟁을 했던 그런 명분이 청나라로부터 조선의 자주 독립을 지켜준다는 것이었는데, 만약에 무기를 다 일본이 가지고 있고 조선군을 무장해제시킨다면 스스로 그 명분을 해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조선군에게 무기를 돌려주게 됩니다. 청일전쟁 발발 당시에 조선 왕실의 무능함은 청나라에게 원병을 요청했다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이 청나라군의 원병을 요청한 것은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홍계운이 먼저 건의를 하고, 이것을 민시척적이었던 민영준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위안스카이와 논의를 해서 이제 고종에게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조정에서 이제 논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조선 대신들은 반대를 합니다. 반대 논리는 크게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자기 나라 농민을 죽이기 위해서 외국의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불가하다. 두 번째는 만약에 청나라 군대를 요청하게 되면 청나라 군대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또 청나라 군대가 주둔하면서 조선 농민들이, 조선 백성들이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고 민심의 동요가 발생할 것이다. 세 번째는 만약에 청나라 군대가 들어온다면 그걸 빌미로 일본이나 서구 열강들도 공사관 경비랄지 또는 자기들 거류민 보호를 명분으로 군대를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로 청나라의 군대를 요청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런 합리적인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나라의 군대를 요청했다는 것은 조선 왕실이랄지 이 민씨 척족이 얼마나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나라가 파병한 이후에 일본군이 약 8천 명의 병력을 인천, 서울 이런 쪽으로 이제 파병을 하게 되는데, 일본군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군용 전신선을 가설하게 됩니다. 만약에 조선 정부가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판단력을 갖고 있거나 또는 정보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일본 군 혼속 여단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판단했다면 일본이 군사작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파병됐을 때 조선군에게 어떤 군사적 대응도 지시를 하지 않거든요. 청일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청나라와 일본 간의 전쟁이었지만 이 전쟁터가 조선이었기 때문에 조선 백성들이 입었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했을 때 한성의 백성의 약 60에서 80% 정도의 백성들이 피난을 가게 됩니다. 청일전쟁 당시 조선에서 가장 큰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은 평양이죠. 그래서 평양 백성들도 거의 대부분이 이 전쟁을 피해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게 청나라 군이었던 일본군이었던 간에 이동하는 경로 또는 주둔하는 지역에 조선 백성들은 약탈이랄지 방화랄지 그다음에 성폭행 이런 것들로 커다란 어떤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것도 놀라운 사실인데요. 일본군이 수십만 대군을 동원해서 청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일본군의 식량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계획을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 군량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이 일본 군과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한 다음 날 고종을 강압해가지고 조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서의 결과 친일 개화 관료를 중심으로 해서 신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정부는 군국기무처를 만들어서 갑오개혁을 추진하게 되죠. 그리고 이 신정부와 일본 사이에 조일 양국 맹약이라는 것이 체결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군사동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조선에 들어와 있는 청나라 군대를 쫓아내주겠다. 그 대신 조선은 모든 편의를 일본에게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의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약의 내용에는 조선군 역시 전투병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평양전투 당시에 일본군과 같이 조선군이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선의 관리 중에서는 일본에 적대하면서 청군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그런 관리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평안도 관찰사였던 민병석 같은 인물이 대표적인데요. 이 민병석은 평양에 주둔한 청나라 군대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자신 휘하의 조선군을 또 전투에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평양전투 당시에 조선군끼리 전투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힌 조선군이 나중에 일본군에게 참수를 당하는 그런 사태까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청나라가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부정부패가 극심하고 또 통치질서가 무너져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당시 청나라의 가장 주력 함대가 북양 함대인데
이 북양 함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일본 해군보다 전투력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해군의 전투력이 추격해오는 상황에서 여기에 사용될 중요한 어떤 그 재원들, 예산들이 당시 청나라의 실력자였던 서태후가 자기 별장인 이화원을 건설하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 이화원 낙성식 비용이 약 2천만 냥이 들었다고 하는데 청일전쟁 직전에 북양함대 1년 예산이 약 150만 냥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본은 청나라를 상대로 전쟁 준비를 하면서 많은 군사 전문가를 기르고 이론화된 조직적인 어떤 그 군사 조직 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청나라는 군사 조직이랄지 외교 조직들이 상당히 분산되어 있고 체계적인 어떤 그런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 초기에 청나라 정부 내에서 주전파와 주화파가 갈려서 상당 기간 논쟁을 하게 되면서 어떤 일본에 대응할 어떤 중요한 그 시점을 놓쳐버린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유로는 일본은 이미 징병제도를 실시해서 잘 훈련된 그런 정예 병력 또 사기도 높은 그런 병력을 청일전쟁에 동원을 했는데 청나라는 모병제로 모집된 병사들을 전쟁에 동원했고 그 군사들은 훈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사기도 높지 않았기 때문에 전투 과정에서 청나라군이 상당히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한 이유가 사실 이 전쟁을 수행할 때 리홍장이 지계총독직을 맡고 있었는데 지계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청나라의 이 북경 인근 지역을 이렇게 관장하는 그런 어떤 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을 수행하는 병력이랄지 또는 함대가 전부 다 리홍장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리홍장 부대의 어떤 전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리홍장이 초기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이유는 만약에 전투가 벌어지면 청나라에 많은 어떤 실력자들이 있는데 자기 부대를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부대가 소진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전쟁을 피하려고 했던 태도가 이제 거기서도 나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당시 청나라가 일본하고 이렇게 해전을 치를 때 북양 함대와 일본 해군이 이제 전투를 치르게 된 사실 북양 함대라고 하는 것은 북경으로 일본 적의 해군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함대고 그 라인이 이제 리순하고 웨이하이웨이 그 선을 잇는 그런 쪽의 방어를 담당하는 함대인데 그게 이제 북양 함대이고 그 함대 말고도 다른 함대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함대들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아요. 청나라의 모든 해군력을 동원해서 일본하고 싸운 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체계적이고 이론화된 전쟁에 대한 대응을 청나라 조정이 하지 못했다는 부분이죠. 청일 전쟁 후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생님? 청일전쟁에서 이 청나라가 패배하면서 시모노세키에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강화협상이 진행이 되고 거기서 이제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때 이 강화협상의 대표로 나섰던 사람은 청나라의 리홍장과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대표로 나서게 되고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조약의 내용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청나라가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인정한다. 일본의 보호국으로 그런 삼으려는 그런 의도를 볼 수 있는 조항입니다. 두 번째는 청나라가 이 랴오뚱반도 그다음에 타이완, 펑후열도를 일본에게 영토를 할양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19세기 이후로 서구 열강들이 많은 이권들을 빼앗아낸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청나라의 영토를 빼앗아낸 것은 지금 일본이 처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약 2억 량의 전쟁 배상금을 7년간 배상하는 그런 조항이 담겨 있었는데 2억 량이라고 하는 그 액수 자체가 청나라 정부의 3년 예산에 해당하는 그런 액수였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큰 비용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 배상금의 약 80% 이상을 국방력 강화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이제 산업 건설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일본이 명실상부한 제국주의 국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청일전쟁의 결과와 시모노세키 조약의 결과에 대해서 많은 서구 열강들이 이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죠. 일본이 승리한 것 자체 그리고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서구 열강이 크게 놀라게 되는데 가장 충격을 받은 나라는 러시아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러시아는 세계 패권 국가였던 영국에 대항해서 남하 정책을 추진하면서 겨울에 얼지 않는 항인 이 부동항을 찾아서 남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가 이 부동항의 후보지로 생각하고 있던 것이 한반도와 랴오뚱 반도였어요. 그런데 이 랴오뚱 반도를 일본이 차지한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일본에 대해서 군사적인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본 입장에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를 대상으로 전쟁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결국 삼국 간섭을 받고 랴오뚱 반도를 이 청나라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조선 왕실과 민씨 척족들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에 의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친러 내각을 수립하게 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개입해서 일본이 조선에서 어떤 제약되는 그런 상황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의 핵심 인물로 명성황후를 지목하고 명성황후를 제거하는 그런 을미사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청일전쟁은 세계사적인 사건이죠. 기존에 중국 중심으로 동아시아 질서가 짜여져 있고 중국 중심의 어떤 천하 질서가 움직여 왔는데 그 질서가 완전히 붕괴된 사건이죠. 이 청일전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랴오뚱 반도 타이완을 일본에게 할량하고 또 2억량의 배상금을 이렇게 일본에게 배상한다는 것은 청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아주 굴욕적이고 엄청난 그 부담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죠. 특히 랴오뚱 반도를 할량한다는 것은 랴오뚱 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거든요. 왜냐하면 랴오뚱 반도에서 바다를 건너면 바로 북경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청나라 정부 자체가 일본에게 어떤 그런 군사적 위험에 바로 노출되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수용했다는 것은 청일전쟁을 그 수준에서 멈추지 않으면 일본군이 북경까지도 함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황실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일본군의 진격을 멈추기 위해서는 그런 굴욕적인 조항이라도 이렇게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